자, 이번 시간에는 나빌레라라고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극갈래죠. 자, 극갈래의 특징이 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34쪽 아래쪽에 보면 극갈래의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자, 극갈래의 형상화 방법입니다. 극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가고 있죠. 뭐죠? 바로 해설이에요. 특히 이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는, 자, 시나리오 작가는 장면이 지금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해설 한두 줄 딱 써놔요. 그러면 연출가와 그 다음에 이 연기를 하는 배우가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렇게 우리가 연출을 해야 되고, 그럼 나는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서 연기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해설입니다. 장면 해설이죠. 상황 해설이에요. 한두 문장 정도로 딱 작가가 써놔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이제 사건이 전개되고 갈등이 생겨났다가 해소되는 등의 이제 대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나 희곡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사죠. 대사를 통해서 뭐가 막 전개되고 인물이 어떻다 캐릭터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 다음에 무대, 조명, 그 다음에 연기를 이렇게 해라 하는 연기 지시문, 지문 혹은 지시문이라고 쓰죠. 자, 지시문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 어떤 그 주제의식을 형상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했죠? 자, 이것이 바로 희곡이나 시나리오 같은 극갈래의 3대 요소예요. 이걸 버무려서 결국 형상화를 한다. 즉,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걸 잘 봐야 되죠. 그래서 극갈래의 작품을 잘 생산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기 전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보통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의 진행이나 갈등을 드러내는 문학을 극갈래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사와 행동만 가지고 전체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100% 뭘로 제시되죠? 인물 제시가 간접 제시예요. 직접적으로 이 인물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다. 자, 이게 극갈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대비되는 서사갈래, 즉 소설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제시하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서사갈래에서는 보통 서술자가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인물, 심리, 상황, 평가 이런 것들이 서술되죠. 좀 더 치밀하게 서술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좀 더 치밀하게 서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문제가 대조하는 문제가 반드시 하나 출제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극갈래와 서사갈래의 차이,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극갈래의 형상화 방법과 특성, 작품과 그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잘 버무려져 섞여서 결국 하나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 극의 구성 요소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설은 뭐냐면 첫머리예요. 첫머리에 시공간적 배경이 어떻고
무대 장치나 이제 배경, 뭐 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배경이 뭐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누구가 나타나서 거기서 어떤 사건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100% 허구적이죠. 그냥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 극을 만든다 하더라도 허구적이야.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허구를 다 가미시켜서 이야기로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무대 장치, 그 다음에 인물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해설입니다. 그 다음에 대사입니다. 대화, 독백, 방백이에요. 그죠? 대화, 독백, 방백. 자, 대화는 우리가 주고받는 거죠. 독백은 혼자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막 드러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죠? 방백은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데 준영이가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정말 하는 것 같은데, 와우. 예. 집에 가고 싶다라든지, 수업 더럽게 지루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시청자나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틀어준다는 거죠. 희곡, 다시 말하면 연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틀어주는데,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듣지 못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곡을 가지고 연극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죠? 들을 수 있지만 방백은 듣지 못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틀어주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화, 독백, 방백에 대한 이게 대사예요. 그래서 이 대사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사건을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갈등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전부 이 대사에서 이루어진다.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는 게 거기서 이제 특정한 어떤 대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 감동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죠? 자꾸 흔들리네. 오케이. 우리 준영이가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틀어드리는 고객에 대한 무한 서비스. 와우.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내가 스스로 뭘 조금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고객을 향한 무한 서비스. 이러면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치? 준영이가 실제로 속마음으로, 고객을, 저 선생님은 정말 고객을 향한 무한 서비스 정신이 있구나. 참 훌륭한 분이. 이렇게 느끼게 해야죠. 그죠?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저 친구는. 그렇지만 어쨌든 느끼게 해야지. 내가 무한 서비스를 해. 이런 사람은 믿지 마세요. 선생님 방금 농담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농담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방금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을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만 어쨌든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고객님들을 잘 유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종의 쇼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대사를 중심으로 내용이 쭉 전개되고 있다. 그렇죠? 누군가 서술자가 여기 있는 훈샘은 어떤 사람이다.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니지.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것, 평소에 웃는 것, 농담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인물, 캐릭터를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갈래도 마찬가지. 대사가 중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지시문이죠. 배경, 효과, 등장인물의 행동 같은 것을 지시해준다. 자, 그래서 이 극갈래는 100% 다시 한번 나오죠. 간접 제시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다 현재형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나 희곡 같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재화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거야. 그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과거 상황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관객이나 시청자가 볼 때는 현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현재형이다. 현재화된 인생이다. 자, 이것이 바로 극의 구성 요소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잘 융합시켜서 형상화, 주제를 전달한다. 이야기니까 재미있죠. 그죠? 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막 해석을 해야 되죠. 깊은 의미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이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쉬워요. 그러니까 산문 문학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만 핵심적인 걸 잘 툭툭툭 치면서 아, 인물들끼리 이렇게 어떤 갈등이 있거나 관계가 형성돼 있구나. 이 사건의 의미가 뭐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작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그거에 대한 보기 지문 중심으로 읽으면 된다. 시는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상징적 의미가 뭔지. 땅의 끝에 도달했더니 땅 끝이 늘 젖어 있어. 이게 무슨 소릴까?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절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출발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구나. 이게 땅 끝이죠. 그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서사갈래 그리고 극갈래는 전부 이야기라는 점에서 갈등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갈등의 과정을 파악하며 우리가 작품을 감상해야 되고 연극이나 영화를 감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연극은 상연이죠. 그러니까 연극은 조금 제약이 좀 더 크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영화는 어때요? 제약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자, 소설 같은 건 어때요? 제약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무 이야기나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만 그것도 막 만들 수 있어. 사실 제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나 영화는 어쨌든 제약을 많이 줄였어. 오늘날은 막 CG 같은 거 처리해가지고 막 우주 쇼 이런 것도 막 그죠? 우주선 막 보내가지고 거기서 막 우주 전쟁도 할 수 있고 아이언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걸 만들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 전체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제약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거의 없다. 연극은 딱 한정된 무대 위에서만 하죠. 제약이 굉장히 많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극갈래를 공부하기에 앞서 파악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 나빌레라는 것은 뭐냐? 나빌레라. 퇴직 후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발레에 도전하는 거예요. 발레. 70살 노인인데 심지어 남성 노인인데 발레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레리나가 아니라 발레리노가 되죠. 그죠? 선생님이 좋아했던 한때 좋아했던 그 남성 듀오 그룹 리쌍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조금 저렴하죠? 리쌍. 네. 자, 그래서 그 리쌍의 발레리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독한 어떤 내면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끝에서 이 막 상실감을 느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발레리노에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레는 이 70살 노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꿈이 되는 거죠. 꿈을 추구합니다. 자, 나빌레라는 뭐냐면 조지훈이라는 시인의 승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그 고깔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나풀나풀거리는 천으로 이렇게 싹 쓴단 말이에요. 여자 승려예요. 자기의 머리 깎은 걸 딱 그 고깔 모자로 감추고 그다음에 긴 천을 여기 둘러서 춤을 추는 겁니다. 천이 싹 날아가겠죠, 그죠? 그 춤을 추면서 하늘 사귀는 그 여승의 모습. 그래서 얇은 하얀 고깔은 얇은 실 천으로 만든 하얀 고깔을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비와 같구나. 날아오르고 싶구나. 나비처럼 날아오르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나빌레라. 나비처럼 날아오르는구나. 혹은 나비와 같구나. 라는 뜻입니다. 꿈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단한 현실이 있어. 아버지가 막 어떤 일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막 재능은 거의 세계까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국내 최고의 막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자, 23살의 젊은 발레리노 채록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서로를 응원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장 서사가 여기 들어있죠. 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노인에게도 고통이 있는 거야. 알츠하이머, 끔찍하죠. 치매죠. 알츠하이머는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뇌 세포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와닿게 설명하자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끔찍하게 죽어요. 말기 암 환자보다도 마지막 시기에 가면
훨씬 더 처참하고 참혹해집니다. 왜냐? 뇌세포가 썩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노인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레에 도전한답니다. 자, 그래서 꿈을 쫓아가는 것은 나이나 질병에 구애되지 않는다. 자, 이게 주제죠. 이 주제. 사람이 꿈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 나이나 질병과 전혀 관계없이 추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봤습니다. 그렇죠? 제목을 바탕으로 해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왼편 날개의 제재 개관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 작품의 갈래는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서 좀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극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이 이거를 여기에 들어왔길래 사실 뒤늦게 넷플릭스에게 있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자, 한 3번 정도 이렇게 눈물을 좀 흘렸어요. 꽤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냥 별 기대 없이 봤다가 꽤 괜찮은데? 괜찮은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10부작이에요. 여기 1화, 몇 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알츠하이머에 걸린 70살 노인의 발레 도전기가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70살 노인의 발레 도전기입니다. 주제예요. 그래서 나이나 질병에 구애되지 않고 꿈을 쫓을 수 있다. 누구나.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야 돼. 앞으로 그런 꿈이 없으면 꿈이 있어야 돼 하니까 너 what to be, 뭐 될 거야. 이걸 자꾸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 what to do,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게 되는 거죠. 무슨 사람 될 거야, 어떤 직업을 가질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겠죠? 꿈 얘기하면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그러면 대체로 어떤 거냐면 먹고 살기에 유용한 어떤 뭐라고 하지?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으신 거죠. 물론 필요하죠. 선생님 지금 하고 있죠. 어쨌든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직업이잖아.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직업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면 그러면 그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된다. 가치가 필요해요. 먼저. 그럼 서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은 어쨌든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하니까 무슨 대학 갔을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구체적인 시간이야. 지금 이 시간이. 됐죠? 네. 자, 그래서 70살 노인의 발레 도전기를 통해서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하죠. 조금 내려야겠네. 자, 그래서 꿈의 의미란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통째로 갖다 바쳐서 갈아 넣는 것이죠. 그게 꿈이에요. 꿈을 성취하면 그 자체로 사실 여한이 없는 거야. 남아있는 마음에 응어리진 아쉬움이 없이 탁 털어버릴 수 있는. 자, 노인과 청년이 교류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성장 서사죠. 자, 세 번째,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그죠? 그래서 노년의 섬세한 감정들을 표현했는데 전부 100% 간접 제시. 그죠? 간접 제시니까 일단 대사, 그 다음에 외양, 겉으로 보이는 행동, 그리고 표정 같은 거죠. 이런 것들로 100% 간접적으로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이죠. 그치? 배우들은 진짜 훌륭한 배우들은 정말 인정해줘야 돼. 정말 예술가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준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3가지 요소 100% 간접 제시로 대사, 외양, 행동, 표정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대로 필기하면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대학교 가면 특히 필기를 이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말로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화면으로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면 그 실시간대로 집중해서 그걸 탁 받아들여야 돼요. 노트 테이킹 이거 잘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이제 어쨌든 우리보다 근대 교육이 더 앞섰던 지역이니까 지금 보니까 뭐 미국과 유럽 별 볼 일 없는데
한국이 제일 잘 나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유학 갈 필요도 없어. 유학을 뭐하러 가? 한국이 제일 잘 나가는데. 한국에 살면 됩니다. 비록 좀 좁아 빠진 데서 서로 설치면서 막 싸우고 이래서 그렇지. 또 장점도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어쨌든 사회가. 이만큼 역동적이고 재밌는 사회 없어. 일본 여행 가끔 한 번씩 가보셨죠? 그 나라는 이제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시골 마을 같아. 내가 25년 전에 일본 갔을 때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지금 일본 가면 시골 마을 같아서 너무 재미없어. 대신 또 그런데 어떤 레트로 감성 이런 걸 느낄 수 있지만 일본이 그렇게 될 줄이야.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일본은 앞으로 우리가 50년 따라가야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한 절반 만에 그냥 50년, 100년 따라가야 된다 이랬는데 절반 만에 다 친일파들이 한 얘기 같아 내 생각에 지금. 한 절반 정도 시간 만에 단축해서 우리가 일본 뛰어넘어 버렸지. 지금 우리가 일본 위야. 일본이 8위, 9위, 뭐 12위 이렇게 하는데 한국 지금 세계 6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실에 눈을 딱 떠야 돼. 자, 이채록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축구를 했는데 아버지가 감옥에 가니까 축구 그만두고 발레리노가 지금 되었다. 자, 거기에 보면 아버지 이무영인데 이 사람은 전직 축구 감독이었는데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막 체벌을 하는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지금 갔죠. 자, 그 다음에 기승주, 은퇴한 발레리노인데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였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 자, 그리고 관계를 맺는 또 다른 주인공 한 사람, 70세 노인인 심덕출 할아버지입니다. 우편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해남과 심성산, 심성관, 심성숙이 있습니다. 최해남은 덕출의 아내예요. 그래서 여기 이 와이프로 나오시는 분이 나문희 할머니예요. 자, 그래서 가족을 살뜰하게 챙기는 희생적 모성을 지닌 인물이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막 얘기하면서 또 남편이 뭐 하려고 하니까 막 등짝도 때리고 하는 평범한 주부이면서 희생적입니다. 자, 첫째 아들인데 기득권 사회에 딱 안착한 잘 나가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에게 많이 의존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뒤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둘째 딸은 심성숙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준비하는 남편을 도와 없는 살림,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막 남편이 국회의원 준비하니까 살림 다 때려 부어가지고 그 남편의 출마를 좀 돕고 있다. 자, 심성관입니다. 원래 전문의였어요. 흉부외과 전문의였는데 대학병원을 때려치우고 다큐 감독 지금 하겠다고 있는 거죠. 그죠? 선생님 아들이었으면 다리 몽댕이가 양쪽 다 부러져가지고 그냥 평생 휠체어 신세야.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이 사람 어때? 꿈을 쫓고 있는 거죠. 이 집안에 뭐가 피가 지금 잘못됐어 보니까. 그죠? 아니 왜 의사를 관두고 다큐 영화 감독을. 이게 바로 꿈이에요. 그죠? 의사 하면 좋지. 그치? 의사 하면 뭐 천차만별인데 대체적으로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3천 벌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의사 하는 거예요. 물론 뭐 페이 닥터 해가지고 딱 오전만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그런 거 한 1,000만 원 벌어. 돈은 중요하니까요. 그죠? 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다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 준서가 얘기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하나 있어. 뭐죠? 없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같은 이라고. 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죠. 내가 있어야 돈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 가치를 높이려고 지금 일요일에도 나와가지고 지금 수업 듣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국어학원이 뭐라고 지금. 와서 어쨌든 내신 대비하는 거 아니야. 그쵸?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 선생님의 오늘 아침 시간은 그냥 우리 수업을 하는 시간이 아니야. 나의 미래, 나의 오늘도 결정하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들 왔으니까 애들 뭐 돈 벌고 이게 아니야.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도 아주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 그런데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에게도 이 학원 강사라는 것이 성장서사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성장서사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세가 되신 할아버지예요. 심덕출님이 주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년퇴직 후에 자식들과도 따로 살으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별 의미가 없고 좀 길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 청년이 발레 연습하는 거를 우연히 쓱 보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발레를 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다.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발레 스튜디오에 가서 발레 가르쳐 달라고 지금 조른 겁니다. 자, 그래서 덕출이 본 청년의 이름은 이채록인데 23살의 젊은 발레 유망주지만 고단하게 살고 있는. 자, 그래서 각자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평온해지는 방법을 배우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땅끝이라는 시에서 우리 봤죠. 그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왜? 새롭게 몇 번이나 이제 보려고 이룰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지. 그치? 고통이나 절망을 우리가 재해석하면 그러면 문제는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 없지. 그런데 더 이상 문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어떤 사건이 또 벌어졌구나. 앞으로 여러분이 한 30년 정도를 더 살면 약간은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그랬어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재밌게 살아야 돼.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되게 지겨운데? 학원 가라니까 학원 가고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또 시험 기간에 시험 보고 이러면 안 돼. 지금 깨어나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치? 안 졸다가 오늘 막 또 졸고 있네 앞에서. 와우. 형제님, 예. 갑자기 왜? 어젯밤에 뭐 했어? 자,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젯밤에 뭔가 고단하게 뭘 했거나 아니면 잠을 오히려 많이 자서 아침에 지금 막 국어 수업 듣는데 졸려. 이거 혹시 다 읽어갖고 아는 내용인가? 드라마 봤나? 왜 조는 거야? 선생님 한 15년 전이었으면 막대기로 이렇게 턱 때렸어요. 때려달라 그랬어, 심지어. 누구 때리는 거 싫어하는데 졸면 이렇게 턱 쳤어요. 졸지 마! 이러고. 왜냐? 여기 돈 내고 다니는 데입니다. 엄마 아빠의 지금 돈을 막 허공에 지금 뿌리고 있으면 안 되지. 학교에서는 살짝 졸 수도 있어. 그죠? 학원은 지금 보충 수업을 하러 왔는데 졸면 큰일 나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극갈래의 구성 요소 첫 번째, 발레 스튜디오 사무실 낮인데 씬 넘버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시나리오는 바로 이와 같은 장면 단위로 구성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연극은 막으로 구성되죠. 1막, 2막 이렇게 간다. 자,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1막이니까 그 하나의 무대 위에서 오랜 시간 막 전개되죠. 1막 하나 끝날 때까지 오래 걸려. 이것은 시나리오는 그냥 촬영만 하면 되니까 장면이 빈번하게 막 바뀌죠. 더 다채롭게 시청자가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장면 단위입니다. 채록은 기가 막히다는 듯 씩씩거리면 말소도 내고 이렇게 쭉 나왔죠. 승주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딱 끼고 있어요. 자, 요걸 뭐라고 하죠? 장면 해설이야.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연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해설이에요, 해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의 특성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편 날개. 자, 시나리오의 특성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중심되며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소설하고 똑같죠. 그런데 소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뭐가 나왔어요?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진행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서술자가 절대 중간에 끼어들어서 뭐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화면 속에서, 장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100%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상연이 아니에요. 상연은 연극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영상을 틀어준다.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게 뭐죠? 시나리오 용어가 나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약이 적고 등장인물 수 제한도 없어요. CG로 막 수십만 대군도 막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우주에서 우주선 막 나가서 로봇이 막 싸우는 거 이런 것도 다 얼마든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제약이 적고 제한이 없는 그런 상태다. 자, 여기 시나리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있네요. 뭐가 있냐면 컷과 장면단이에요. 하나의 장면 안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 딱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고 있죠? 찍다가 컷 투 하면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또 이렇게 찍을 수 있죠. 그죠? 컷 투 해가지고 저 바깥에 나무라든지 풍경을 이렇게 찍을 수도 있죠. 그랬다가 패닝해서 화면을 쭉 카메라 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컷 이러면 이제 그 장면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컷과 장면 단위로 구성됩니다. 주로 하나의 장면 안에 컷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컷 끝나고 나면 다음 장면이 되면 씬 넘버가 바뀐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왜 저 할아버지한테 발레를 가르쳐요? 하면서 이제 발레 가르치기 싫다고 막 난리치는 거죠. 머리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했더니 싫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내가 왜 70살 노인을 왜 가르쳐? 나 지금 연습할 시간도 없고 나 사는 것도 고단해서 미치겠는데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때 덕출이 빼꼼히 이렇게 내다보다가 채록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고개를 황급히 획 돌린다. 지금 뭔가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뻘쭘한 상태죠. 그죠? 자, 그래서 덕출 할아버지의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인물의 지금 심리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채록 덕출을 막 노려봐요. 쫙 이렇게 꼬라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불쾌한 마음이나 적개심을 가졌다라고 서술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출한다. 이런 게 다 간접 제시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체가 다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 중에 이것은 행동과 표정이고 나머지는 대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 간접 제시입니다.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죠. 간접 제시. 직접 제시, 요약적 제시를 해주지만 사람의 말을 빌어서 요약해주는 방식이죠. 중간에 누가 서술자가 등장해서 이 인물은 이렇다라고 설명 안 해주죠. 그죠? 설명을 그렇게 서술을 하면 직접 제시인데 이것은 간접 제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용원에 복학해 이렇게 해서 선생이 쓸 수 있는 카드로 압박을 막 하는 거예요. 무용원에 복학해야지 뭐. 자, 현재 채록은 휴학생이죠. 네? 했더니 야, 여긴 내 연습실이야. 내가 레슨비도 안 받고 4년 동안 널 가르쳤어. 자, 이런 말은 뭘 의미할까요? 애정이 굉장히 깊다라는 거죠. 그죠? 애정이 깊다. 근데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와, 치사하다 진짜. 선생님이 안 받았잖아요. 내가 낸다고 했는데 굳이 제자 키우는데 돈 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왜냐? 이 선생은 실제로 채록의 재능을 높이 사서 사랑, 애정하는 제자랍니다. 그러면 왜 할아버지 가르치라고 할까요? 그 연습할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뭔가 얘한테 필요하다는 걸 지금 눈치챈 거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지도해봐. 너에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날 거야. 넌 분명히 대성할 놈이야. 라는 걸 알고 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학생들 딱 보면 얘가 몇 점 정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거의 90% 정도는 딱 알아맞히고. 무당 눈깔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좀 못 미치는 경우는 부글부글 끓죠, 이제. 그죠? 부글부글 끓어. 부글부글 끓는다고. 아시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 중에 몇몇 친구들은
그런 점수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야. 그 정도 그릇이 아니에요. 그죠? 한 100점 받아야 됩니다. 120점 받아야 될 판에 100점은 받자고. 노력하다 보면 한 90점은 받지 않겠어요? 자, 승주라는 이 지도 교수는 채록의 재능을 알아본 것이죠. 복학이요? 갑자기 나타난 저 할아버지 때문에 말이 돼요? 제가 왜 유학하는지 아시잖아요. 아버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휴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학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했더니, 자, 승주는 딱 얘가 그 빼박 카드를 지금 사용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탁 올가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가르쳐봐! 이런 강경한 방식으로 지금 아이한테, 이 채록이한테 얘기하고 있죠. 자, 선생님 했는데 무시하고 홀로 들어가려고 홀 쪽으로 들어가려고 의자에서 딱 일어섰는데 내 안무하기도 바쁜데 시간 낭비라고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했더니 어떻게 잘할 건데 착각하나 본데 지금 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러실 거야 하니까 확 나가려고 했어. 자 했더니 알겠어요 하면 되잖아 했는데 미소를 딱 짓습니다. 채록의 승낙에 만족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할아버지를 가르치라고 지금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궁금한 표정으로 딱 돌아보는데 장면이 바뀌겠죠. 그죠? 어떤 조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다리를 가운데로 딱 모으고 장면이 바뀌었죠? 씬 넘버 3번이라.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 하면서 장면이 그 다음으로 탁 바뀌었다. 두 다리를 가운데로 모으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발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진짜 다리도 쫙 찢어야 될 뿐 아니라 발끝으로 서잖아 이게. 그죠? 이렇게 서려면 뭐가 필요하죠? 코어 근육이 장난 아니어야 돼. 그 발레 하는 친구들 발레만 막 연습하는 거 아니야.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자신을 깎아내야 되는 엄청난 고통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쫙 하면서 이렇게 딱 서겠어. 발끝으로 서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발레리나들의 발끝 보면 와 이게 여성의 발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해.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스포츠는 다 어렵죠. 막 진짜 프로 스포츠 선수가 되려면. 그러나 가장 어려운 운동 중에 하나가 이 발레다. 됐습니다. 자, 수스라는 것은 발끝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탁 서는 거죠. 그 다음에 팔은 앙오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요걸 탁. 요거 한 자세로 밸런스 자세를 딱 보여줍니다. 수스에서 밸런스. 보셨죠? 일주일 뒤에 제가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해오면 발레 가르쳐 드릴게요. 함정을 탁 파는 거. 70살 할아버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1분 동안이에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면서 야 그건 무리지 하고 교수까지 말리죠. 자 그랬더니 채록이 승주의 말 딱 자르면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이 보여야 저도 의욕을 가지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하고 덕추를 보면서 안 그래요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라뇨 이거 보기보다 만만치 않아요 어르신 이랬습니다. 하고는 너 진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니 하신다는데 왜 그래요? 하고 돌아서서 픽 웃으면서 혼잣말 하긴 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할 과제를 준 거죠. 자, 채록은 홀가분하게 홀을 나가고 승주는 다 틀렸다는 듯이 한숨 쉬는 거죠. 덕출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그 교수 승주를 보고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약간 노망이 나셨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걸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부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성한 시간이 돌아왔죠. 그죠? 안전제일 10분간 휴식입니다.